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우며 통합, 성장, 실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를 제시하며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죠.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 또 민생 안정, 사회 통합까지 산적한 과제들 앞에 새 정부는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할까요? 오늘 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주요 인선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요. 특히 민생 안정, 경제 회복 정책과 과제 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취임하셨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 밤이니까 정확히 8일 지났습니다. 최 의원 8일 어떻게 보셨어요? 느닷없는 계엄으로 국민들이 참 그동안 6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참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또 경제 성장은 또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있었고 국민들의 민심도 참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졌었는데 이제는 좀 안심이 된다.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또 정책도 펼치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좀 이제 안심이 된다. 안정감을 느낀다. 국민들이 안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해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성과내고 특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 예, 한 8일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걱정과 좀 우려가 큽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취임 첫날 민주당에서 3대 특검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강제히 좀 통과시켰고 그리고 또 인사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본인의 어떤 변호사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신복들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쟁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진단보다는 또 포퓰리즘적인 어떤 재정을 그냥 나누어 주려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지금 현재 초반에는 흐르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참 우려가 됩니다. 걱정이다. 정세훈 교수도. 예, 지난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저는 명확히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벌써 이제 일단 이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회의를 뭐 몇 시간씩 계속하면서 예. 현안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신속하게 이 경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그 짧은 시기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성장 수석이라던가 이 AI 미래 기획 수석이라던가 예. 이렇게 한국 사회 이제 미래의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룰 그런 조직 개편을 했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과 민생을 앞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성장과 분배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장과 민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쓸데없이 이념 대립 이런 것들을 피하고 정말 할 일을 하겠다. 성장과 민생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에서도 저는 통합과 어떤 실용을 중시하는 정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수님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 성장을 해야 되고 뭐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 공정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내보였고요. 그만큼 이제 문제 의식 자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유하는 바가 크다.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가 성장이기도 하고 양극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공통된 지점은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일주일의 기간이 좀 너무 짧기 때문에 아직은 좀 모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주식 가격에 대한 이야기, 이런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보다 구체화된 것에 좀 기다려봐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홍석준 의원이 뭐 특검 얘기도 꺼냈습니다만 오늘 주제상 특검 얘기 좀 빼고 인사에서 조금 좀 걱정스럽다, 우려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최 의원 한번 반론 들어보죠. 예, 일단 뭐 지금 장차관 인사가 되기 전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 중심으로 인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하고 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인사를 보면 일단 그 민정수석 라인에 지금까지는 3명이 전부 다 이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변호사들만 지금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코인 선생으로 불렸던 어떤 김남국 전 의원이라든지 또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인사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자금 관리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김현지 씨가 이제 임명이 됐었죠. 김현지 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청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더 보면 좀 친복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첫 건너던 중심으로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서실장과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 즉 김민석 내정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들은 전부 다 행정부의 경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각 행정부 장관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지휘 감독 관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민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의 어떤 경험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많은 어떤 과거의 전력들, 예를 들면 미 문화원을 불법으로 점거했다든지 SK라든지 또 지인으로부터 받은 어떤 정치 자금 등으로 인한 어떤 전가했던 사업이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과연 좌파우파 아닌 실력파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나, 그렇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최 의원 전요. 하하하. 어쨌든 뭐 너무 좀 야박한 평가 아닌가 보는데요. 우선 뭐 총리는 실력을 중시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다양한 국정 경험과 또 국회에서도 또 여러 역할을 많이 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시기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정말로 뒷받침을 잘 했다. 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아주 원칙과 강단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든든한 뒷받침을 해줬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실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다, 발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그 실력대로 초대 총리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통합적인 행보로 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 이분은 비교적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뭐 찐맹이다 친맹이다 분류되지 않는, 특히 보면 중립적 성향의 젊은 국회의원 출신인데
파격적으로 50대 초반으로 임명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겠다. 또 통합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또 소통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의회주의자고 또 대화 타협을 누구보다도 강조해왔던 예. 또 야당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또 실천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이렇게 임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앞으로 하겠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 하는 그런 또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균형을 이루은 절묘한 인사다. 특히 경제 민생 회복이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국정 제1순위의 경제사령탑에 김용범 정치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분은 뭐 전혀 이재명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는 정통 관료 출신이죠. 또 국제금융과 외교, 경제 외교를 아주 그 실적이 뛰어난 그런 분인데 이분을 발탁함으로써 어떤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을 빨리 속도감 있게 회복의 모멘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원투수격으로 아주 그 인연이 먼지만 실력 있는 관료를 임명했고 또 이런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재정 안정을 또 중시하는 그런 그 분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러나 수석들은 그러나 확장 재정 또는 이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걸 강조하는 또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온 분을 임명함으로써 알겠습니다. 경제 사령탑도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이래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좀 긍정적이다 하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한 총평은 이 두 전직 의원한테만 듣겠고 두 분 경제학자분께는 대통령실 조직을 좀 바꾸면서 정책실장 밑에 과거 경제수석을 그냥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고 또 AI 미래기획 수석을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또 신설했어요. 네. 어찌 보면 과거 경제수석 한 명이 하던 일을 이 세 명의 수석이 되는 셈이 됐는데 우리 두 분 교수님은 이런 대통령실의 특히 경제 파트의 조직 개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 교수님?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처럼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맡겨두기에는 이 과제가 크다는 점에서 인식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이제 경제 수석을 경제 성장 수석이라고 해서 임무를 명확하게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AI 미래 기획 수석 같은 경우에는 AI가 정말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인식한 건데 이 AI 미래 기획 수석에는 또 이 인구 문제까지 대응하도록 해서 예. 이 인구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복지의 문제 이렇게 여겨왔지만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고령화 시대의 생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재정기획 보좌관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런 정책들을 이제 국가가 정부가 좀 끌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 정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자리를 만든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인선이 하준경 교수와 그리고 유덕현 교수가 각각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두 분이 적임자다. 하준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성장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연구해오고 정책 분석을 해왔고 예. 유덕현 교수도 이 재정 쪽으로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에도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적임자들을 뽑았다. 그리고 일을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기획재정부를 좀 부처를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건? 예,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이제 예산 기획 기능을 이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 교수님. 사실 이제 도 의원님도 얘기해 보세요. 예, 뭐 사실 이번 뭐 경제 인사는 뭐 될 분들이 되셨다라는 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좀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대통령실 인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좀 밖에까지 이야기하면은 정말 새로운 건 없다라는 인사라는 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될 분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기조란 것이
민주당 정책의 기조란 것들이 있었고 맨 처음에 기본 정책들이 나오면서 설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이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실용적 시장주의란 굉장히 새로운 개념 그리고 공정 경제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들고 오셨는데 이분 비슷한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 분야 같은 것도 역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갈지는 아까 인사가 조금 정확하게 나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인사 흐름이 새로운 분들이 누가 등용됐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 캠프에 있던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들이 이렇게 등용되면서 정책의 기조가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 시장적 실용주의 이런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런 것을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드는 인사다고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경제 파트가 좀 확대된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 팍트가 확대된 것은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확장, 흔히 말하는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실을 쪼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산실 쪼갤 때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좀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것을 직접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재정 기획 보좌관에 대한 어떤 임명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두 분도요. 하하. 예, 뭐 조금 이제 지켜보고 성과가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렇죠. 뭐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호흡을 함께 해온 분들이 많이 발탁이 됐다. 특히 이제 정책기획위원회가 약 한 2달간 새 정부의 그 모든 청사진을 그리는 그래서 설계자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에서 박홍건 기획분과장 뭐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하고 국회 사선원인데 원내대표도 해서 이 기획 조정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전태호 경제 1분과장은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내수 진작이나 경제 성장을 통한 그 모든 기결이 좋은 일자리로 연결돼야 된다. 특히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우리가 방금 AI나 반도체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그 성장의 모든 것이 골고루 어떤 분배도 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 좋은 일자리로 많이 만들어서 특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정부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수석 출신을 경제 1분과장으로 했다.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 외에는 좀 우리가 눈과 귀에 익은 분들이 많이 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만 좀 3번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당대표를 2번 치르면서 정말 이 국정을 책임질 만한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당이나 국회뿐만 아니고 어떤 그 학자 출신이나 또 관료 출신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과 그만큼 국정을 많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의 이런 인선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균형적인 그 모든 것을 갖춘 이 새 정부의 시스템 조직 하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빨리 내는가를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달라진 경제 파트가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이나 뭐 AI는 사실은 AI 파트는 과거 이제 과학기술 수석에 있었던 문제고 해서 가장 좀 차이 나는 것은 이제 재정기획 보좌관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패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로부터 갖고 와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예산 편성권을 염두에 두고 이 재정기획 보좌관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방만한 확장 재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예결위에서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당신 돈이냐 하면서 굉장히 확장 재정을 안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야, 참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책임 의식이 없구나. 우리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펑펑 쓰도록
오히려 집권 여당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를 닥달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확장 재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재정기획보좌관 제도를 신설을 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떤 역량으로 기재부를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하면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국가 부채의 문제라든지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어떤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산권을 편성권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로 옮기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려된다. 예산 편성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 내수 부진한 이유 중에 큰 것은 바로 감세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이 해야 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예산 편성과 모든 것들의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이 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청와대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그동안 과도하게 그 권한이, 재정 권한이 그 관료에게 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예산 편성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겠죠. 하지만 방향을 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장이 중요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판을 깔아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제대로 기재부가 호응을 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고, 과거에도 그러했고, 사실은 계속해서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국가 부채가 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썼기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권을 국회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좀 가져와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 새롭게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감세를 하면 오히려 기업이 투자를 더 활성화해서 그것이 또 성장을 이루고 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 기조하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감세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3년간의 실험이랄까 정책의 결과는 기업은 투자를 더 안 하고요. 더 위축이 되고 더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성장도 오히려 더 더디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경기라든지 흐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이 감세 정책이나 지출 축소, 재정 안정만을 강조하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은 거꾸로 가는 거였다 하는 것이 지금 소위 민생이 피폐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결과를 보고 지금 현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아울러서 감세 정책만이 아니다. 바로 정세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세가 잘못됐느냐. 예를 들어서 고자산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감세를 한 것이 과연 소비 진작이나 투자로 이어졌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다시 재고해서 또 일부는 좀 정세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미래 성장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산업 분야에서는 또 과감하게 여러 가지 또 감세 혜택을 또 줄 거는 또 줘야죠. 이런 그 조합을 잘해야 된다. 무조건 감세다, 정세다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정세를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곳에는 감세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루게끔 만드느냐. 그 능력이 새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논의의 흐름상 이제 바로 핵심에 온 겁니다. 민생 회복,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다 또 재정 건전성의 부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결국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깎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 구조를 이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조금 낮추면서 그러니까 제 확장 재정에 좀 반대하는 기조가 있었고 그런 것이 사실 기획재정부의 좀 지나친 파워가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대통령실로 이제 힘을 몰아서 가는 이런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되면은 균형이 맞게끔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또 결국 보자면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너무 이제 정부, 기재부에 또 힘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증액하고 국회에서 감액할 필요가 없는 이런 구조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할 때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 관해서는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간 워낙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그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여야나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방향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 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좀 있는 반면에 혹은 이제 지금처럼 민생,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출성,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좀 갈려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사실 투자성 지출이란 것은 지금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를 위한 인프라성 투자 같은 것들을 이번 재정 지출 그리고 산업 혁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재정 지출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민생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냐 이런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데 사실 투자 효과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재정 승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재정 승수 자체만 보면 당연히 투자가 효과가 좋다 그런 일반적인 견해는 있지만 또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안 도와줄 수도 없는 형편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지금 잘 정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소비 진작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막판에 추경 30조 뭐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뭐 소득 지원금이냐 아니면 투자 쪽이냐 이제 그게 쟁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모든 어떤 그 정부의 구조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견제와 균형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도 돼야 되지만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도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각 부는 협력도 해야 되지만 이제 견제와 이제 균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재정을 이제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런 어떤 그 예산 편성까지도 다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DNA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가 부채가 643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의 한 440조가 늘어서 1080조로 윤석열 정부가 받았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재뭐 보상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지금 이제 국가 부채율이 가장 빨리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부채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를 갚는데 지금 1년 예산이 한 26조 가까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국가 신도했던 그런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가 부채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재정 준칙이라든지 요구를 해왔는데 재정 준칙은 거의 선진국이 다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없는 겁니다. 자, 실력이 없는 정부는 그냥 돈을 쓰면 됩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는 정부는 단순하게 어떤 돈을 쓰기 이전에 어떤 효과적인 어떤 정책 수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만 쓴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하면 안 되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컬렉팅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로 인해서 데이터 컬렉팅을 못하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규제 혁신할 것인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전력만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돈만 쓰려고 자꾸 덤벼서는 곤란하다. 그런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소비 쿠폰은 저는 그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그게 경제 효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투자 유발 계수 부분이 가장 떨어지는 게 그것도 정부 중에서도 이전 지출 부분이 가장 떨어진다고 거의 모든 연구 결과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굳이 한다면 전 국민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좀 선별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뭐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민생 회복 지원금 우리 그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자체, 기초지자체 한 220여 개 중에서 180개, 거의 한 85% 이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 화폐성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를 좀 도입해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 가면은 국민의힘의 단체장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가 또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기초단체장들이 그렇게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거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급하니까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니까 언제까지 꼭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또 지역의 한 방언들이 안에서 써야 되니까 그 지역의 골목 안에서의 돈이 돈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골목 경제가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그 효능감이 바로 느껴질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지금 골목 경제가 힘들고 특히 민생 힘든 가장 주 계층이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면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 상당 부분 줄었다는 거예요. 예. 비율이 줄을 정도로. 그 비율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장사를 그만두고 폐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개업자보다 폐업자가 많다는 더 거죠?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근 10년 이내로 개업자보다 폐업자가 숫자가 이렇게 수개월간 더 많았던 건 아마 지금 통계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극한 가장 최하층으로 생존의 위기, 국가가 이제 지원하지 않으면은 자생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국민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민생 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기 때는 위기에 맞는 정부의 역할, 그럼 정부의 역할하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적극 재정이고 바로 효능감 있고 골목에 돈이 돌고 소비가 돌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해야 될 때다는 것이죠. 근데 꼭 전 국민한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뭐 하위 한 70%까지 이렇게 바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도 우리 당 내에는 정책 여장은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하자. 그러나 또 일부 정책 또 관련 또 의원들은 실용적으로 하자. 좀 두텁게 하되 그러나 좀 최대한 넓게 하지만 전 국민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 두 분야를 놓고 전 국민 지급이냐 또는 선별 지급이냐를 갖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당은 보편 지급 쪽으로 갔고 그러나 한 80% 90%까지 가자 했는데 결국은 당정 간의 회의를 보면은 한 70% 내외적으로 그렇게 균형을 이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뭐 국가재정 보좌관도 해서 무조건 또 확대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당은 또 국회는 그만큼 자기 입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당정 간의 협의 또 야당의 입장도 일부 수용해서 적정한 상황에서 적당한 비율로 그렇게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속단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논의 중이죠. 그건. 최대한 넓게 그러나 두텁게 막 그 원칙 하에서 정해지지 않겠나.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계속해서 뭐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방만하게 재정을 풀어서 빚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제가 생각해봤을 때 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계속 과거 정부 탓하면서 그렇게 해왔고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년 후에 지금 현재 내수가 거의 0%대 성장대로 떨어졌고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역성장까지 했던 것을 기억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의 공격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격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무조건 돈 투자로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 돈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AI 100조 투자라고 하는 것이 민간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민간이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게 정부가 마중물 역할 정도로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 방만 지출 프레임 아니면 정부 돈을 마구 쓴다는 프레임 그런 프레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단하고 예. 그만뒀으면 좋겠고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누가 AI 미래기획수석에 앉을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지가 좀 나와야지 알겠고요. 우리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민생지원금 부분. 제 생각에는 일단 그 20조 원 대규모의 추경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너무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논의가 너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조 안에는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줄였던 그 기초 R&D나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 복구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긴축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긴축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본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심정으로 좀 두루두루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은 민생회복지원금 저는 사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그 논란이 가중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하고 비슷한 그런 논의로 흘러가 버릴 것 같아서 저는 정부에서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100% 완벽한 정책은 없어요. 어느 예, 정도는 예, 항상 부작용이 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줘도 된다. 근데 주되 이것을 이 지역화폐 정책하고 연결해서 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효과가 좀 훨씬 더 소상공인에게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빨리 정부가 이 마음을 정하고 이것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예, 가지고 예. 계속 논의를 계속하면 여기에 이제 블랙홀처럼 빠져들어서 다른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투자 촉진용 추경도 함께 하는 예. 것이 맞다. 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균형과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이 어려움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다 인지하고 있고 특히나 지방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 또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역에 돈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려운 측면이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한 것은 경기가 좀 나빠서 어려울 경우가 있고 구조적이라고 한 것은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소비 위축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이야.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최근에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지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지역 화폐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효과를 못 거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 자체가 소비가 구조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 돈을 찔끔 준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을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하고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추산을 해보고 살릴 때는 좀 살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투자적 지출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금융지원 혹은 인프라 같은 것들 전력망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력망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계획을 짜서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복합적인 방안을 해서 둘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몇 조 갖고는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보다 좀 더 규모가 커져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재정 적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적자에 대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부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할 때 국채 발행이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장기물들의 수요는 주로 생명보험사들인데 생명보험사들이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킥스라는 새로운 제도 때문에 국채를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런 수요가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줄었고 국채 수요가 준 상태에서 적자 예정을 한다는 것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늘리게 되면은 시장 수요에 비해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로 이미 이제 10조 조금 넘는 추경을 얼마 전에 했었죠. 산불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으로 하는데 사실 이번에 한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 규모인데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이 됐던 어쨌든 예상하는 게 한 1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는 20조라고 상정을 하면 이번에 이제 그 정부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이 사실상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총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국가 경쟁력,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중된 압력이 지금 지금 일선에 있는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느냐.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께서 이미 기초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했지만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기초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국가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파급 효과가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만 쓰게 되면 다른 지역 떨어지기 때문에 없다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과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윤석열 정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이 이제 2.3%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2.15%인데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이 문재인 정부 때는 37%고 윤석열 정부 때는 17%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 부채라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재정의 어떤 역할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는 건데 과연 우리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하루빨리 이제 결론을 낼 단계가 된 거예요. 총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하고 전 국민 대상인지 몇 프로 대상인지, 또 그 외에 각종 투자 촉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그런 추경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제 지금 결론을 낼 단계고 거기에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등으로 정리를 하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쟁점이 조금 아까 자영업자 폐업 얘기 나왔습니다만 거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영업을 못하도록 한 그런 엄청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나 일본은 실제로 매출액 감소만큼의 손실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손실보상이라고 그러고 사실상 정책금융으로 대출금만 늘렸단 말이에요. 빚만 더 늘어난 거예요, 사실. 바로 그 빚,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함으로 해서 생겨난 빚은 이거는 탕감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지금 쟁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면 도덕적 해가 생긴다는 또 반론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만기 연장도 해주고 상한유예도 해준 규모가 거의 50조 정도에 달한다. 예.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액수도 상당한 액수고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배더뱅크를 만들어서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일단 금융권의 부채를 해결해 주겠다. 뭐 그렇게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부분이 추경에서의 예산 중에서도 일부 이제 이런 배더뱅크 자금으로 출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규모는 이제 그 전체 추경의 액수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이 배더뱅크에서 사들일 부실 채권의 규모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는 또 그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과거에 이런 배더뱅크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결과를 보면 채무자의 고통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은행이 갖고 있었던 채권을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 자영업자는 채무자지 않습니까? 채권자는 바뀌었을 뿐인데 예. 은행은 이제 자기들이 손해를 덜 보는 거죠. 국가가 이제 기금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러나 그 해결해 줬던 배더뱅크성의 기금들은 여전히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자꾸 회수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좀 완화됐을 뿐이다.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탕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너무 누적된 액수가 많고 그 고통의 정도가 너무 이제 거의 한계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 50조 원에 달한다는 이 상한유예 만기 연장된 규모 중에서 정말로 이제 정부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가의 정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미뤄왔던 강제 명령으로 그런 이제 그 조치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돼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럼 뭐 탕감에 분류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 또 탕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부채를 늘렸다든지 돈을 빌렸다든지 뭐 이렇게 한 분들에게까지는
그 조치에 혜택을 주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느냐가 이제 그렇죠. 정부의 능력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조치가 채워나면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탕감이라는 것이 규모가 과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좀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도 이런 문제에서 아주 선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통계와 네. 또 채무 탕감을 받지 못하는 이 계층도 자영업자들이라도 수긍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네.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전. 예, 저는 21대 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강제 매수할 때도 보상을 합니다. 그건 물론이죠. 그런데 영업에 대해서 국가 방역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문을 강제적으로 클로즈했을 때도 저는 당연히 영업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야죠. 보고 제가 이제 법을 발의를 했지만 이제 통과는 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정책도 법 어떤 제도 예. 기반도 좀 마련이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국가 반역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특히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본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종교의 자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이제 국가의 반역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기존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재정적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모럴 해저도 굉장히 양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도 굉장히 양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정부 지원금을 갚은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과제인 것 어렵긴 해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조화를 하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무조건 이제 재정을 풀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를 해지더라든지 오히려 어떤 그 역차별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더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예,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 시기 때 생겨났던 그 빚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것을 확대해서 배드뱅크처럼 운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는 합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영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 자영업 문제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코로나 때에 강제 문을 맞아요. 닫게 한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는 분명히 배드뱅크 제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런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너무 과도한 우려가 있지 않나 누가 이 비탄감을 받기 위해서 빚쟁이가 되고 그렇게까지 그러한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러면서 빚을 안 갚는다라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강제로 방역을 하게 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고 새 출발 기금을 제도를 썼을 때도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이게 두 가지 제도를 헷갈리게 혼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서 은행들이 부실 채권이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NPL, 흔히 말하는 부실 채권 전문 회사들이 사야 되는데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해서 일괄적으로 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드뱅크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이것을 기금 형식으로 할 것이나 비은행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 워낙 50조 가량의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어느 가격에 인수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탕감 얘기는 조금 다른데 예. 탕감은 원금 탕감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 예, 그러니까 보통 이자 탕감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게 이자 탕감 같은 것들은 금리가 또 높아진 시기에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를 적극적으로 줄여주고 원금이라도 갖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만기를 연장시키는 한이 있어도 대로 원금을 나가게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부채 금융 한 160조에서 한 50조 정도 준 거거든요. 그만큼 그 이야기는 100조 가량은 갚았다. 그렇죠. 100조 가량 갚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이자도 갚고 열심히 해서 갚은 사람들의 어떤 뭐 형평성이라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쉽게 뭐 이자 탕감까지는 다들 쉽게 공감해주고 만기 이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공감해줄 수가 있는데 뭐 전액 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면 좀 어렵다. 비율 역시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의 탕감 정도는 10% 20% 정도의 탕감 정도는 이미 100조를 갚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막 50% 60% 탕감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다음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홍석준 의원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 당시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쌓이지 않았을 텐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고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거야말로 정교한 설계가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탕감의 비율을 정할 수 있을지 그거야말로 정부의 실력이 가늠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 회복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4,900건입니다. 연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경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 회복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첫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을 반영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감성 키워드에서는 긍정 감성어 기대하다와 부정 감성어 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새 정부를 향해 경제 회복에 힘써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기대했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0%대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중소벤처 소상공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회복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제 당장 급한 불을 끈다는 취지에서 추경, 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또 부채 탕감 문제, 뭐 이런 쟁점들을 다뤘는데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꼭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주식시장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거기선 또 상법 개정이 과연 필요한지 또 그 쟁점도 남아 있고 그리고 각종의 기업 규제 혁파 그리고 AI를 비롯한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기 아니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행사로는 첫 예. 방문지가 한국거래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하나로 딱 압축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보다도 주식시장으로 그렇습니다. 활성화시켜서 투자 수단으로 삼자 하는 그런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새 정부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마침 어제 근 3년 뭐 넘게 만에 거의 3,000선에 육박하는 2,90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 새 정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주식 투자의 활성화로 국내 매수뿐만 아니고 외국인 매수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 그러면 이제 이 미래 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 AI 비롯. 그렇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성장은 국가 주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후보 시절부터 강조를 해왔죠. 그 AI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은 뭐 의도적으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를 액수를 동원해서 AI를 집중 육성시켜서 AI 차의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는 대부분이 AI를 국가 주도로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 성장을 시키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늦었지만은 이 새 정부에서 AI에 집중적인 투자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 AI 분야뿐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강조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시절에 IT 산업의 집중 육성이 우리가 한 10년, 20년을 먹여 살렸듯이 이 새 정부의 AI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한국의 경제를 또 한 20, 30년 더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참으로 걱정되는 게 이 정권은 최종적인 어떤 말은 하는데 어떤 과정이라든지 제도는 완전히 딴 판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3대 특검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주가라는 거는 어떤 경제 정책과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 체력의 최종적인 어떤 산물입니다. 어떤 주가 지수를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기업 체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최종적인 산물인데 이런 어떤 과정의 이야기는 생략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경영 여건에 오히려 굉장히 좀 유해가 되는 그런 정책을 막 쏟아내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상법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금 최 의원께서 AI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글로벌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 그걸 이제 국가의 직접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만약에 기술력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국내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두 가지입니다. AI라고 해서 플랫폼을 얼만큼 데이터 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데이터 어떤 컬렉팅에 있어서 중국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뭐 프라이버시라는 거 없이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또 전력이죠. 자,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뭐 의료라든지 가장 금융이라든지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의 어떤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분야보다는 그냥 뭐 돈만 하겠다. 아주 단순한 어떤 발상이고 정말 잘 모르는 어떤 발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을 그냥 장밋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좀 정교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영 교수님. 예, 뭐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기업만 한다. 기업에게 이렇게 뭐 혜택을 주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이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저는 현재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사실 중국에게 많은 부분에서 밀리고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에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행보를 보면은 국가와 시장 간의 협업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이게 국가 주도에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거래소를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동반해서 같이 가겠다 그런 것이고 사실 돌이켜 보면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 성장이라든가 첨단 기술 발전 성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 에너지 정보 고속도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기업에게 뭐 이렇게
기업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만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좀 틀은 저희가 벗어나야 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가 성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투명해져야 하고, 그리고 규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면 언제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고 기다려야 하고, 근데 그게 그런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네. 기업들이 바라는 거다. 기업들이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도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규제가 공정하게 된다, 투명하게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시장이 협업해서,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하고, 판 예. 깔아주는 거, 예. 그다음에 기업에게 어떤 투명하게 시장 질서를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저는 성장이 진행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그 지금은 산업 정책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랑 기업이 협업을 해서 산업 정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그러한 모형을 발전시키고 있으면서 특히나 AI 분야라든지 양자 컴퓨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사실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계를 잘 갖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분야 조금 더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퀄리티 중요하고요. 데이터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것들 바꾸는 거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응용,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는 건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는 응용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응용 회사들이란 것은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분야들에서 좀 규제가 풀려야 벤처 캐피탈도 오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는 사실은 우리나라 아직 그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 챗GPT 같은 게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술을 또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강국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고려가 또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또 인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우리나라 AI 인력의 뭐 40% 이상 해외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력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쉬운 정책,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만 좀 초점을 맞춰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 간단하게 해서 뭐 배당 늘리자고 해서 배당 늘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부양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배당 늘리고 그다음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 규제도 풀어줘서 미래에 또 흔히 말하는 수익자와 기업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동반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한쪽만,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정치적으로 쉽게 세팅된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돈은 돈대로 쓸 때 중장기적 효과는 그렇죠. 나타나지 않은 이런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뭐 100일 정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만들어야 돼. 문제를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 정책이 결국은 기업과 정부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인 방안을 하고 그다음 교육 정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당연하죠.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꼼꼼해야 한다는 건 뭐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문제고, 특히 지적하신 데이터, 거기 또 제일 많은 게 정부 공공 데이터예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과 규제를 제도를 바꿔내느냐, 제일 급선무가 이제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걸려 있는 중요 쟁점이 그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까지 할 것이냐, 주주까지 할 것이냐라는 상법 개정 아닙니까? 민주당은 일단 다음 원내대표한테 넘기긴 했습니다만 상법 개정 하겠다는 거죠. 예, 일단 뭐 하겠다는 것은 뭐 전체 기조인데, 작년 연말에 그 검투세 네. 폐지할 때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 예, 않습니까? 예. 의원총회를 뭐 3번, 4번 겪으면서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을 강조하는 분들은 검투세 폐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보거나 또 주식시장의 활성화, 개미 네. 투자자들의 어떤 의욕, 자극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주도를 해서 폐지 쪽으로 폐지를 관철시켰죠. 예. 지금 이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시장 활성화, 코스피 5천
이라는 그 목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럼 그 정부의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상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 예, 일단 그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소액 지주를 이제 보호를 하고 또 이제 대주주에 의한 어떤 M&A를 할 때 어떤 부당한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건데, 근데 방향을 떠나서 수단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상법이 아닌, 상법은 기업과 경영하는데 가장 불어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 다른 어떤 수단도 있는데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이사가 어떤 기업 법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다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이제 그 투자가 성공적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가가 출렁거리게 된다면 그걸 다 이사의 어떤 책임으로 갖게 된다면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라든지 경영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초과 지붕에 어떤 빈대가 있다 해가지고 그 빈대를 잡기 위해서 태우려고 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한번 했다가 거부권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말 그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옳을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지 이것도 역시 정부 여당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우리 이정환 교수님부터 한 30초 정도 짧게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여당 야당 다 인식하듯이 어렵다. 성장과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고 거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서로 동의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만이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한 정부가 100일 동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에 동의를 얻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성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교수님. 예,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했던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감세,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악수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내려졌고, 저는 이 즈음에는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방향 전환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민생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이 저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좀 돌파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계속해서 들어야 될 것은 들어가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면서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준 전임. 예, 대한민국이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국내적으로 지금 현재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그리고 개인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어떤 규제 혁신 개혁이 이제 필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국민 통합 그리고 좌우와 관계없는 어떤 실용적인 정책을 하겠다. 이게 빈말이 아닌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빈말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좀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인호 전 의원. 예, 방금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그 실용주의는 경제정책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성장 없이 분배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의 정책 수단이든 보수 정권의 정책 수단이든 김대중 정권의 정책이든 박정희 정권의 정책이든 간에 지금 현재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찾아서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유능한 정부가 되어서 경제 민생 회복에 꼭 성과가 나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계엄과 탄핵 사태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상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불로 하나하나 끄는, 그것도 아주 촘촘하고 꼼꼼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